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위한 상표의 선정 및 등록 기초 강의를 맡게 된 아이너스 특허법률사무소 강범주 변리사입니다. 처음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라이브로 강의를 하려다가 제 강의 내용은 강의 자료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녹화를 하게 되었고요. 강의 자료 중심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특허랑 상표 디자인 묶어서 하나의 강의로 하려다가 상표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드릴 내용이 많아서 상표만 따로 빼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 창업하신 지 꽤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창업하신 지 몇 년 안 되셨거나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상표의 선정이랑 등록은 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상표를 부득이하게 하나로 빼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간단한 소개입니다. 현재 아이너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고요. 코스타트업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대기업들 위주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스타트업들 컨설팅,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기술사업화, 분쟁 등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표의 정의입니다. 상표는 대부분 의미를 아시는데 상표법상으로 상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보시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교되는 개념으로 상호가 있는데요.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상호는 사업자 등록증의 명칭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아한 형제들, 주식회사 워시스와 생활연구소, 주식회사 야나두, 주식회사 레이니스트, 애플코리아. 주로 상호는 주식회사가 붙어있죠. 아니면은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주자가 달려있거나. 상표나 상호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상호는 기업마다 하나예요. 유일하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상호는 현대자동차죠.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상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기타 등등. 왼쪽에는 상표고요. 오른쪽에는 상호를 기재를 해둔 것인데요. 상표는 요즘 핫한 스타트업들은 웬만하면 다 상표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놨죠. 배달의 민족, 세탁특공대, 강남언니, 야나두, 뱅크샐러드. 에어팟 프로는 애플코리아의 유명한 이어폰 제품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상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상호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상표권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상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표권은 상표법상의 영역이고요. 오른쪽 상호권은 상법상의 영역입니다. 보통 상표권이 상호권보다 권리 범위나 보호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 침해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표 등록을 하시면 제3자에 대한 상표 침해를 물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3자의 상표권을 내가 침해를 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표 출원 절차인데요. 보통 먼저 그러니까 자기가 쓸 상표를 선정하게 되죠. 상표나 서비스 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칭호를 결정하죠. 칭호라는 게 뭐냐? 텍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야나두, 강남언니. 그러니까 먼저 이제 칭호를 결정하죠. 그리고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죠. 보통 폰트를 바꾼다든가 독특하게 바꾼다든가 글자 크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합친다든가 아니면 로고를 디자인하거나 보통 그걸 외관 결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칭호가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 외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외관은 보통 전문 로고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죠.
보통 전문업체에 로고 디자인을 맡기면 뭐 웬만하면 최소 수십만 원은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상표가 결정이 되죠. 이것을 상표의 선정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상표의 선정이 되면 무엇을 하느냐? 상표를 사용하시겠죠. 상표를 사용하시고 아마 1, 2년 정도 사용하시다가 상표 출원을 하실 겁니다. 물론 상표가 선정되고 나서 바로 상표 출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표를 사용을 하시고 1, 2년 있다가 상표 출원을 하러 변리사에게 연락을 하십니다. 그 다음 출원 후 중간 단계. 그러니까 상표 출원한다고 해서 바로 등록되는 건 아니죠. 오토커청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날라오면 답변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절 이유를 극복을 하면 등록이 되거나 거절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표의 선정입니다. 보통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이 된 다음에 2번 단계에서 변리사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오시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등록 가능성이 뭐 적다, 그러면 변리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서 등록 가능성이 떨어지면은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고 상표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록 가능성이 많이 올라간다,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선정 단계에서부터 변리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상표 등록이 용이한 상표로 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표 출원 생각이 없다 하시더라도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제3자 상표권을 침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상표 등록 안 하고 나는 그냥 상표만 쓸 거야 라고 하더라도 내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제3자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표 사용을 이렇게 1, 2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날라옵니다. 이거 등록된 상표권이고 그러니까 상표 바꿔라고 날라오죠. 그렇게 경고장을 받게 되시면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의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리사를 찾아가야 하는 시기는 2번 단계가 아니라 1번 단계라는 거죠. 상표의 선정 단계. 바람직하게는 칭호를 결정한 다음에 전문 디자이너한테 로고 디자인을 맡기기 전에 변리사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고 디자인 전문 업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웬만한 퀄리티로 디자인 하실 거면은 아마 최소 100만 원은 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실컷 로고 디자인 했는데 상표 출원했는데 등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바꿔야 되죠. 그러면은 그 비용을 날리는 거죠. 디자인 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죠. 상표 등록 거절 사유는 크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상표 자체에 의한 거절이 있고요.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은 상표 자체, 그러니까 내 상표 자체에 거절 사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타상표에 의한 거절. 이 경우는 유사한 다른 상표가 있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게 뭐냐? 상표와 상품이 유사한 거죠. 상표도 유사하고 상품도 유사한 거죠. 그럼 상품이 유사라는 게 뭐냐? 상품이 유사 판단은 비유사하더라도 구체적인 혼동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상표 유사는 요구관찰 법리에 따라 칭호, 외관,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구관찰 법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 상표의 중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
내 상표 중 일부라 하더라도 일부가 유사하면은 그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부가 요부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요부라는 것은 내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부 관찰 법리에 따라 칭호라는 것은 발음이죠. 그야말로 발음 텍스트. 외관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모양. 아니면은 뭐 칭호는 동일한데 스펠링이 달라. 이런 것은 칭호는 동일한데 외관이 다른 거죠. 그리고 관념이라는 것은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외관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 철자는 동일해요. 근데 관념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를 수가 있죠. 똑같은 철자인데 의미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칭호예요. 칭호가 유사하면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유서 판단. 샤넬 미용실이 상표 등록 가능할까요? 샤넬이란 저명한 상표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물론 상표 등록이 돼 있고요. 하지만 그 프랑스 샤넬에서 미용실을 하진 않겠죠. 미용실을 하진 않을 거예요. 명품 업체에서. 하지만 그 샤넬을 인용 상표로 해서 샤넬 미용실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샤넬은 어쨌든 패션 업체고 샤넬에서도 미용 사업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소유자가 이거 샤넬에서 미용실 사업도 하는구나, 헤어샵 사업도 하는구나 라고 오인 혼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샤넬 미용실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상표 출원해서 등록하는 거 말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것도 상표법상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미용실과 그 명품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이나 뭐 이런 옷, 의류랑 뭐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다. 100%는 아니지만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은 100%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이 비유사해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이 오인혼동 가능성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샤넬 미용실을 상표 출원해서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상표 유사 판단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기재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너스 애플이라는 상표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코스타탑 애플이라는 상표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게 지정상품이 사과라고 쳐봐요. 지정상품이 사과면은 아까 전에 제가 유사 판단은 요부관찰 법리를 따른다고 했죠. 지정상품이 사과면은 요 애플이 요부가 될 수 있을까요? 요부가 될 수 없겠죠. 왜냐면 사과니까. 사과를 애플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식별력이 있습니까? 식별력이 있는 부분은 아이너스랑 코스타톱이 되겠죠. 근데 요부가 다르죠. 아이너스, 코스타톱 다르기 때문에 아이너스 애플과 코스타톱 애플은 비유사한 거예요. 하지만 지정상품이 컴퓨터나 전자제품인 경우에는 애플이 요부로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컴퓨터랑 전자제품이랑 애플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너스랑 코스타톱이 비유사하더라도 요부인 애플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사 판단은 지정상품을 고려를 해서 상표 중 요부를 특정을 하고
요구 중 일부가 동일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상표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상표의 선정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표의 선정을 잘못하면 매우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 우리은행. 예전에 우리은행이라는 게 언제 이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은행이 처음에 우리은행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우리은행이 그 유명한 시중은행이라는 걸 잘 알지만 우리은행이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름을 우리은행이라 지었을까요? 다 우리은행이지. 국민은행 직원은 국민은행이 우리은행일 것이고 하나은행 직원은 하나은행이 우리은행이겠죠.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름을 우리은행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은행을 상표 출원해서 등록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무효가 됐어요.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우리은행에 대한 상표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이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록이 됐지만 결국 무효 심판에 의해 결국 무효가 된 거죠. 그 다음 케이스 2번 명륜진사갈비.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 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상표권 없이 점포를 모집했다. 500여 개 점포를 모집했지만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법원 판단에 따라 하루아침에 상호를 바꿔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명륜진사갈비 요즘 엄청 많죠. 요즘 엄청 많은데 명륜 등심 해장국이라는 선 등록 상표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상표를 선정을 하고 심지어 체인점까지 모집을 한 거죠. 500여 개. 그래서 최근에 명륜 등심 해장국에서 명륜 진사갈비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건 거예요. 이게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명륜 진사갈비라는 식당은 상표를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명륜 진사갈비라는 이름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도 엄청 하고 체인점도 500여 개 가량 모집을 했는데 상표를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 홍보 광고비 다 날리는 거죠. 다 날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체인점들 간판 다 바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식기나 뭐 이런데 또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니까 이런 것도 다 바꿔야죠. 그러니까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명륜 진사갈비는. 그 다음 세 번째 사례 알바천국. 알바천국이라는 거는 매우 유명한 상표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스토리를 보면요, 그러니까 13년 2월에 출원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이 18년 5월이죠. 그러니까 5년이 넘게 걸린 거죠. 보통 상표 출원하면 등록되기까지 보통 한 4개월에서 10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무려 5년이나 걸렸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상표 선정을 잘못해서 생기게 된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보면은 출원을 13년 2월에 했어요. 근데 특허청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발부가 된 거죠. 13년 10월에. 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부했냐? 알바와 서비스 제공의 장소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천국을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어지는 성질,
성질 표시 표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받았으니까 답변서를 제출했겠죠. 답변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2번.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으로 표시할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적이거나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점을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했습니다.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을 했다면 식별력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을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97년부터 13년 현재까지 약 16년이나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포털, 네이버 검색어 1위로 소개가 되어 있고, 언론 보도, 수상 현황, 매출 현황, 광고 및 홍보 현황 등을 종합을 했을 때 2014년 2월 18일 출원일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을 하였고, 상표법 6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을 했다. 그러니까 설사 이거를 기술적 표장으로 보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특허청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 모두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주장을 배척을 했는데, 이 배척 이유를 보면은 이 알바 천국, 이 그 꿀벌 모양이랑 결합한 이 알바 천국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 출원상표 알바 천국에 대해서는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이 출원인 상표는 이 알바 천국, 이 도안화한 상표라고 할게요. 도안화한 이 알바 천국만 다수 사용을 하였고, 문자 부분이 이 유사한 이 출원 상표, 이 텍스트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자 알바 천국에 대해서는 식별력을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선등록 서비스표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 6월 3일에 등록이 된 이 알바 천국, 텍스트는 동일하죠. 칭호는 동일하죠. 하지만 외관이 다르죠. 이 상표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것과 경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글 알바 천국만으로 구성된 이 출원 서비스표가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단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6조 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절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14년 4월 7일에 3번. 그 다음 출원인이 그러니까 거절 결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불복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14년 6월 9일에. 그래서 4번 심판 청구를 했고요. 하지만 기각됐죠. 심판원에서 15년 2월 3일에 출원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래서 결국에는 심결 취소 소송을 가게 됩니다.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내죠. 출원인이 이 기각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요. 드디어 인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에서 출원인의 주장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했는데 15년 10월 2일에 특허청장이 상고를 합니다. 나는 특허청은 알바 천국에 대해서 상표권을 줄 수 없다 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거예요. 상고를 했는데 기각됐죠. 그러니까 특허청장의 주장을 기각한 거니까 출원인 편을 들어준 거죠. 대법원에서. 그럼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일반 소유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위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상표법 6조 1항 3호가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출원인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파기환송이 됐어요.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특허청으로 내려왔는데 특허청에서 다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날라온 거죠. 의견 제출 통지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래, 5번, 요 5번 보시면 특허법원이랑 대법원에서 알바 천국에 대한 식별력이 있다고 했다. 그랬으므로 그래, 식별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도 인정을 할게. 하지만 식별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거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 식별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알바 천국이라는 그 텍스트가 요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부요. 요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알바 천국 다르게 도안화된 다른 상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알바 천국과 요 출원 상표 텍스트 알바 천국은 유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부가 알바 천국으로 유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16년 6월 15일에 다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발부가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출원인은 취소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선등록 상표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요. 결국에는 취소가 됐죠. 결국엔 취소가 되고 취소가 되어서 선등록 상표가 없어지고 이 거절 이유를 극복을 하고 결국에는 18년 5월 2일에 등록을 받게 됩니다.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상표의 선정을 잘못해서 이런 상표 등록 받는데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5년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쏟았을까요? 알바 천국이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 들인 돈이 얼마일까요? 최소 수천만 원입니다. 왜냐면 소송도 2번이나 했고 대법원까지 갔다 왔죠. 그리고 취소 심판도 청구했죠. 비용이 수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렇다면 알바 천국은 왜 요 도안화된 꿀벌이랑 합친 알바 천국 말고 이 텍스트 자체 알바 천국을 상표 등록 받기 위해 저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였을까요? 텍스트 자체에 식별력이 없을 경우 도안화에서 등록은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도안화된 이 자체에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등록을 받더라도 이 알바 천국 칭호에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텍스트를 도안화 방법을 달리해서 사용하는 타인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식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꿀벌 모양이랑 알바 천국 이 텍스트 결합한 거에 대해서 식별력을 인정을 한 거지 알바 천국 칭호 자체에 대해서 식별력을 인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바 천국을 다르게 도안화를 했거나 아니면 꿀벌이 아닌 다른 로고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알바 천국 텍스트 자체만으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 천국은 이 알바 천국이란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상표를 받기 위해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상표 등록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경쟁업체 알바몬은 어떤가요? 알바몬은 2010년에 출원이 되었고요. 거절 이유 통지 한 번도 발부 없이 바로 등록됐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소요됐을까요?
시간은 뭐 한 1년 정도 소요됐을 것 같고 비용은 뭐 50만 원? 5, 60만 원 정도 소요됐겠죠. 그러니까 알바 천국과 알바몬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표 등록 받기가 힘들 수도 있고 수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표 출원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상표 출원을 왜 빨리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고 아까 상표를 선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업을 한 비즈니스를 한 1년 정도 하시고 아 나도 이제 상표 등록 받아야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티켓몬스터 사례인데 티켓몬스터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티켓몬스터에서 2010년 5월 10일에 자신의 사이트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25일에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요 사이에 제3자의 상표 출원이 있었던 거예요. 티켓몬스터라는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한 거죠. 그래서 거절 이유가 나왔겠죠. 유사한 손상표가 있다라는 거절 이유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표를 변경해야 될까요? 지금 이미 홍보랑 마케팅 다 해놨고 사이트도 오픈을 해놨는데 상표를 변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티켓몬스터가 이 제3자한테 상표를 삽니다. 뭐 일종의 합의금을 주고 상표를 산 거죠. 합의금은 수천만 원을 주고 제3자의 상표를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등록을 받죠. 이것도 정말 돈이 아깝죠. 그러니까 티켓몬스터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쉽게 등록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상표는 사용주의가 아니라 등록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사람, 그러니까 먼저 등록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먼저 사용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주는 선사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선의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인의 출처로서 식별력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출처로서 식별력을 취득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용으로는 안 되고요. 꽤 유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표를 선의로서 사용을 해서 꽤 유명한 상태여야지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사용을 하고 있었던 상품에 한해서. 그러니까 먼저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좀 뭐 사업을 비즈니스를 확대를 해서 다른 상품이나 다른 서비스업을 자신의 상표를 붙여서 사용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상품에 한해서만 선사용권이 주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표 출원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표를 선정하실 때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케 하거나 지정상품의 특징을 기술하는 상표는 되도록 피하세요. 이런 상표는 상표 자체에 의해서 거절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표는 설사 로고랑 결합을 해서 식별력을 인정받아서 상표 등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그 알바천국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안화된 그 상태의 식별력을 인정을 한 것이지 이 칭호나 텍스트 자체의 식별력을 부여한 게 아니거든. 식별력을 인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상표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표장은 되도록 피하시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무 간단한 상표는 피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글자로만 된 상표, 예를 들어서 굿, 한, 뭐 한 글자로만 된 거죠. 이런 거는 특허청에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한글 하나랑 영문 하나로 구성된 상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6, K3 다 자동차 이름인데 이것도 상표 등록 받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것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을 해서 겨우겨우 등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6는 아우디고 K3는 기아 자동차 건데 이것도 상표 등록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숫자로만 된 상표, 뭐 예를 들어서 뭐 292513 이런 것도 등록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사 판단과 상표의 선정은 변리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유사 판단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정 상품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판례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판례도 고려해야 되고 지정 상품도 고려해야 되고 상표법상 법리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거래 실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똑같은 게 있었다. 완전히 똑같은 다른 상표가 있다. 이거는 완벽하게 100% 유사 상표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키프리스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다가 그러니까 좀 자기 상표랑 유사한 게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유사한 건 없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을 변리사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표 선정을 잘못해서 나중에 상표 등록을 받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변리사 비용 아니면 침해 소송으로 가면은 변리사 비용도 들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비용이 최소 수백만 원은 깨집니다. 하지만 선정 단계에서부터 변리사랑 상담을 해서 잘 선정을 해두면 상표 출원 비용만 들게 되는 거죠. 상표 출원 비용은 많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 단계에서부터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잘 선정을 하시고 유사 판단도 변리사에게 한번 상담 요청을 하셔서 이 상표랑 다른 상표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 변리사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로서 써놓은 거는 뭐 뭐뭐 천국, 뭐뭐 나라, 뭐뭐 세상 뭐 이런 거는 요즘에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붙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인생 모모라는 것도 몇 년 전부터 좀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식별력을 인정을 할 수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세상이라는 말도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죠. 그래서 저세상이라는 말도 예전에 저세상 모모는 예전에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관용적으로 붙는 말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받기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거 뒤에서 써놨네요. 네, 이거는 사실 빨리 출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말들이 예전에는 식별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별력에 대한 판단은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상표 출원을 늦추시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를 출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질문은
코스타터 카카오톡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제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를 써놨으니까 편하게 코스타터 회원이라고 하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